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나라도 있기도 하죠. 그게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불가하잖아요.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꼼짝없이 겪어야만 한 피해자입니다. 대체 왜 어쩌다가 저런 상황에 놓였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지 않으실래요? 지금 저는 40대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도 있었지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했잖아요. 저희 집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머리수만 많은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어떻게든 먹고 살았죠. 남한 선호 사상이 있던 시절이라 여자아이의 장녀도 막내도 아닌 저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오남매 중에 셋째라서 참 어중간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까지면 대성했다고도 했기에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따라줘야 의사를 하죠. 공부를 하겠다고 해도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네가 왜 공부를 하냐며 그런 거 하지 말라던 부모님 때문에 참 서러웠습니다. 저랑 꿈이 같았던 첫째 오빠의 책을 훔쳐보면서 공부했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낙서를 하면 혼났고 저는 제대로 된 공책 하나 없어서 달력을 찢어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첫째 오빠가 일찍 사고를 쳐버려서 결혼을 해버리며 부모님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인 둘째이자 장녀였던 언니는 아예 공부에 뜻이 없었고 셋째였던 제게 희망을 걸어볼까 하셨으나 여자이니까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넷째 남동생에게 모든 걸 거셨으나 얘도 뭐 공부에 뜻이 없어서 또 패스였죠. 그 다음은 막내 여동생인데 부모님 입장에서 막내 여동생을 가르칠 바에는 제게 기회를 주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 공부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가 되었어요. 5남매 중 유일하게 성공한 자식이 되었죠. 찬밥만 그렇게 먹었던 자식인데 말이에요. 제가 막상 의사가 되고 나니까 가족들이 절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서러운 것들 뭐 다 있고 어쨌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으니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부모 형제들 힘들 때 도와줬고 제가 힘들게 번 돈이지만 혼자 쓰려고는 하지는 않았죠.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부모 형제들도 제게 고마움을 느꼈고 사이는 좋았답니다. 서로가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잘해주는 걸 해주며 서로를 돕고 살았어요. 사남매 모두 결혼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미혼인 상태라서 최대의 관심사가 늘 제 혼인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싶어서 앞만 보면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 뭐 연애할 시간이 있긴 하겠어요. 거기다 돈 좀 모일만 하면 죽는 소리 하는 부모 형제들 덕분에 돈이 줄줄 새어 나갔죠. 그러다 30대 중반에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느낌이 확 와서 연애 1년 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노처녀로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짝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꽤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세 얘기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꼭 집어서 자꾸만 말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시모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을 듯해요. 저를 대할 때 한 3박자 정도 참고 쉬면서 말하는 게 보였거든요. 왔니? 그래 일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 며느리로 오고 나서 병원 갈 때마다 너 생각이 나서는 의사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몰라.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잘해주세요. 의사들 겉만 번지를 하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가만 보면 몸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못 먹어서 그렇게 살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이럴 게 아니라 이참에 내가 보약 지어줄 테니까 그것 좀 먹을래? 그래야 아이도 빨리 들어서고 뭐 그렇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체질상 보약 안 맞아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드세요. 어머머 의사 며느리라 그런가 아주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세상에 이러다가는 집도 사주겠어 아주. 엄마 너무 가셨어 그만해. 아유 농담이지. 그런데 그 아기는 생각이 있기는 한 거지. 아니 부담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늦었으니까 생각이 있는 거면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했어.
맞는 말씀이신데 저 개원할 거라서 그거 준비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결하고 준비할게요. 아, 그래, 그래.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해야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래, 뭐, 당장 일을 나와서 뭐 할 거야. 그치, 그래. 항상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가관이었죠. 억지 웃음과 눈과 입이 아주 파르르 떨리는데 뭘 저렇게까지 연기를 하나 싶었어요. 오히려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라서 야간 진료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원 준비를 앞두고서는 정말 매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나름 신혼인데 얼굴도 못 보는 게 너무 속상해서 가끔 여유가 있는 점심에 제가 서프라이즈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여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나왔어. 점심 같이 하자. 어? 아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응? 뭐야, 왜 화를 버럭내고 그래? 원래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 하면 좋아했잖아. 그게 아니라 왜 갑자기 그렇게 왔냐고. 우리 나름 신혼인데 하도 얼굴을 못 봐서 속상해서 왔다. 왜 문제 있어? 빨리 내려오긴 해. 아, 못 내려가, 바빠서. 무슨 소리야. 점심시간에 일도 안 하는 회사가. 왜 이래 진짜? 근데 당신 차가 왜 없냐? 나 밖이야. 밖이라니? 왜 밖이야 사무직이? 아, 뭐 볼일 있어서 잠깐. 근데 왜 못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열받게 하지 말고 딱 말해. 장난치는 거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 말해. 말장난 치지 말고. 아니, 너무 놀래서 그런 거고, 볼일 있어서 나온 거 맞아. 그래? 그럼 내가 올라가서 오늘 출근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지? 끊어. 제가 늘 지인들이 돗자리표라고 할 만큼 촉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남편은 횡설수설하는 저 대화에서 저는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아무래도 회사에 출근 자체를 안 한 것 같다는 느낌과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말이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회사로 올라갔어요. 이전에는 자주 얼굴들을 봐서 나름 친한 사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커피 배달했습니다. 다들 식사하셨어요? 그이는 어딨나요?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귀한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팀장 휴무인데 모르셨어요? 어머, 오늘 날짜가 가만히 있어봐. 오늘 수요일이요. 말했을 텐데. 아, 맞네요. 수요일. 제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유,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봐서 미안해가지고 나름 이벤트 한다고 왔는데 휴무도 까먹었네요. 저희가 대신 꼭 전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저 이렇게 정신없는 거 하면 속상해할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오후도 힘내세요. 역시 제 촉은 맞았습니다. 한동안 제가 바쁜 틈을 남편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 뭔가가 여자라면 남편은 정말 쓰레기인 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따끈한 신혼인데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건 뭐 거의 회복 불가한 쓰레기잖아요. 저는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이상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판이 뒤집히거든요. 우선 저 인간은 저 인간이고 제 인생이 더 우선이니 개원 준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개원 준비를 하던 중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면서 제게 한 달이라는 여유 시간이 생겼죠.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남편놈에게 아주 곤욕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아주 가정적인 주부로 살았거든요. 남편이 일할 시간이 오전 일찍 오픈한 병원 인테리어나 체크할 부분들을 체크한 후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렸습니다. 여보, 언제 와? 칼퇴야? 야근이야? 어쩌지? 야근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고생이네. 아니야, 당신이 늘 고생이지. 개원하면 더 바쁘고 힘들 테니까 지금이라도 푹 쉬어. 자꾸 나한테 밥이랑 막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나 현모양처야. 이거 왜 이래? 의사하지 말고 주부 할까봐. 아니야, 당신은 앞치마보다 가운이 어울려. 알겠어. 돈 많이 벌게. 나도. 남편은 원래 칼퇴만 하던 인간인데 제가 집에 있기 시작하니 갑자기 야근만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티를 내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배달로 대충 도시락 반찬들을 시켰어요. 제가 또 만들기는 열받고 귀찮았습니다.
시켜서 도시락통에 옮겨서 담고 남편놈 회사로 갔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도시락통을 아련하게 들고 불 꺼진 사무실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은 후 남편에게 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발연결을 했어요. 여보, 안 피곤해? 아우, 피곤하긴 하다. 그래서 그런가? 입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었어. 당신은 밥 좀 먹었어? 얼른 집에 가고 싶다.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뭐해? 내가 못 가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해왔지. 어? 뭐야? 왜 불이 다 꺼져 있어? 당신 어딘데, 여보? 여보, 왜 거짓말했어? 여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카톡 사진 봐봐. 나 도시락 이렇게 싸들고 왔는데 사무실 불은 꺼져 있고 당신은 일하는 척하고 나한테 왜 거짓말해? 자꾸? 아, 무슨 소리야. 잠깐 화장실에 온 거야. 왜 그래, 여보? 나갈게. 기다려. 거짓말을 할 거면 그럴듯하게 해. 너무 티나잖아. 장난치니 지금? 집으로 당장 와. 저렇게 발연기를 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증거 잡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억울한 건 절대 못 견디거든요. 손해보는 장사도 절대 하지 않죠. 집으로 딱 가니까 남편은 무릎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설명해. 미안해, 여보. 사실 내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혼술 좀 했어. 당신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럼 술을 마실 게 아니라 성장할 생각을 해. 자기 개발을 하라고. 술을 마시면 뭐가 달라지니? 매일 그렇게 술을 퍼마시니까 발전이 없지. 그게 그렇게 고민이고 힘들어 죽겠으면 내가 도와줄게. 당신 회사에 도움되는 자격증 올해 안으로 2개 따자. 알겠지?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혼술까지 매일 하면서 뭘 괜찮아. 나야말로 괜찮으니까 도와줄 때 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내가 강의 링크랑 다 알아봐서 보낼게. 특별히 결제도 해준다, 내가. 알겠지? 아, 그래? 고마워. 역시 와이프 뿐이네. 뭘, 집 서재에서 공부해. 알겠지? 남편이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려 하기에 제가 남편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서재, 제 컴퓨터에는 병원 관련 정보들이 있어서 혹시 몰라 홈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요. 모든 각도에 말이죠. 애초에 남편은 제 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라서 사용도 못하지만 거기에 남편이 들어오면 확인이 가능하니 머리를 나름 굴려봤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퇴근 후 공부를 하게 된 남편은 너무 힘겨워했고 저는 중간에 간식을 주며 화이팅을 외쳐줬죠. 그 사이에 남편 차에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털었습니다. 이 사람 참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모든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덕분에 증거는 쉽게 하나 발견했죠. 그렇게 남편은 모르는 저만의 싸움을 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났고 저는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후 고객들이 와야 하니 한참 예민한 시기였어요. 또 소문에도 민감했고 모든 신경이 날카로웠죠. 제 모든 신경은 병원에만 있었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든가 말든가 내 병원부터 성공시키자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이 흘러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그래도 성형외과인 만큼 소문에 아주 민감하기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한참 바빠 죽겠는데 하루는 시모가 퇴근하고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필 야간 진료에 수술도 많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무조건 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에는 남편과 시모 그리고 배부른 산모 하나가 있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오호라 내가 찾던 게 바로 쟤구나 싶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니까. 상간일 거고 임신했니? 뭐 이혼해줘? 배 보니까 7개월 8개월? 헐 대박 뭐야? 아니 남편이랑 바람 펴서 애를 가졌는데 열받지 않아요? 열받는데 너를 팰 수는 없잖아. 아가는 소중하니까 한 4개월 뒤에는 팰 수도 있어. 조심해. 얘, 또 뭐하니 지금? 거두절미하고 말 한마. 너는 내가 봤을 때 애를 낳을 생각도 없고 노산이라 못 낳을 것 같은데 마침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어. 외국은 일부 다처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너가 형님하고 얘가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둘째? 누가 보면 자매인 줄 알겠네. 어머님, 겨우 이딴 얘기하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아씨,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로.
그냥 전화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당신 왜 안 놀라? 그러게 말이다. 너는 왜 놀라지도 않니? 아이고 깜짝아. 내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 거기다 상간녀는 임신을 했잖아. 뭐 이런 반응을 원하세요? 아이고 쌍으로 지랄을 하소서. 일부 다처제고 나발이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나 건들지 마. 아무도 경고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화도 안 나고 진짜 웃겼어요. 저는 형님이고 상간녀는 둘째라는 시모의 말은 머리털 나고 들은 말 중 베스트였죠.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시모는 바로 다음날 병원까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 네가 의사면 다냐?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시애미가 만만해? 네 만만하긴 해요.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서 만만한 건 아니고 뭐랄까 무식한 게 보여서 만만하다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 야, 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이봐. 원래 무식한 사람들 특징이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잖아요. 딱 어머님, 그쵸? 제가 어제 분명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했네요. 원래 제 경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데 이를 어쩐담? 다치시겠네요? 시끄럽고 너희 집 작은 방에 둘째 들어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걔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 죽어요, 어머님. 그 4개월 뒤에 팰 수도 있다고 한 말 있죠? 그거 앞당겨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팰 거예요, 진짜로. 야, 그럼 애기 아빠랑 따로 사냐? 그건 너무하지. 아기한테 아니나. 웃긴 게 보통 이러면 본처의 나를 내치지 않나? 근데 왜 이혼은 얘기도 안 꺼내지? 이혼은 우리 집안에 절대 안 돼. 솔직해져봐요. 내가 의사니까 아니고, 어휴, 저 시커먼 속이 아주 그냥 다 보이네, 다 보여. 너 둘째 안 받아주면 병원 게시판이고 뭐고 인터넷이고 뭐고 알바 써서 댓글 도배할 거야. 요즘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병원 많다며. 너희 병원 악플부터 사생활 논란까지 다 퍼뜨릴 거야. 오, 이제야 좀 상대할 맛이 나네요. 오케이. 가세요, 우선 진료해야 하니까. 시모는 개원한 제 병원에 걸고 협박했어요. 실제로 그 타격이 어마무시한 걸 알기에 저는 우선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 한 집에 사는 건 절대 싫다고 말했으나 계속 협박을 하며 들이밀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한 집에 남편 하나에 부인 둘이 사는 꼴이 되었고 저는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진료 스케줄을 조금 빼고 대형 로펌에 일을 맡겼어요. 당장 저것들을 얼른 처리해야겠더라고요. 그간 녹취해두고 촬영해둔 것들을 넘겨줬고 한 집에 사니까 매일같이 또 증거들이 생겨서 좋긴 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로펌에 넘겨줬어요. 그 과정에서 애는 태어났고 드디어 싸울 준비를 다 마친 후 딱 하나가 남았죠. 아이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저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 증거 말이죠. 한 집에 사니까 뭐 검사에 필요한 걸 채취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의뢰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죠? 친자 관계가 불일치인 겁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재금 요청을 했고 또 불일치였죠. 세상에나 풍비박산 날 일이 생겼다는 거에 저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주말에 모두 모여있는 거실에 나가서 유전자 검사지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아이를 방 안에 두고 올 것을 요구했죠.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짐작한 상간녀는 아이를 재우고 나왔고 나온 상간녀 뺨을 한 10대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너 아주 더러운 년이더라? 저 애는 누구 애니? 세상에 다른 남자애를 품고 이 덜 떨어진 놈 애인 척 한 가정을 박살내고 들어와 산다? 너 대단하다? 여보, 어머니 아니에요. 이 여자 조작한 거예요. 그니까 나도 진짜 있잖아. 안 믿겨서 2번 했다니까. 저는 볼을 딱 붙여주고 뒤로 빠졌어요. 시모가 그 여자를 반 죽이더라고요. 머리는 거의 다 뜯기고 그냥 아유 레슬링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쪽에서 보고 있다가 문득 저것들을 약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한가로운 날에 영화 보며 먹으려고 사둔 아껴둔 팝콘을 쩝쩝 크게 소리내며 먹었습니다. 그러자 저것들이 어리둥절하며 저를 쳐다봤죠. 얘, 너 뭐하니 진짜 지금? 왜요? 아니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팝콘 각이라고 하거든요. 야, 덜 떨어진 놈 콜라 없냐? 저는 딱 그렇게 한 후 일어서서 팝콘을 남편과 시모에게 부어버리고 남편놈 정강이를 발로 때려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어 상간녀도 똑같이 해줬죠. 그러자 시몬은 눈치를 보며 알아서 꿇더군요. 미친 것들, 남의 집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네. 이제부터는 내 순서야, 이것들아. 그렇게 추잡하게 싸울 게 아니라고. 아유, 수준 떨어져. 저는 태형 로펌을 끼고 싸웠기에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했고, 저것들에게 위자료를 많이 뜯었어요. 중간에 알게 된 아주 궁금했던 사실, 상간녀 아기의 비밀은 아기 아빠와 제 남편과 양다리였고,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급하게 남편과 관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날짜가 맞지 않는데 멍청한 남편은 당연히 지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둘은 헤어졌고 남편 회사에 살짝 소문을 내줘서 그 나이에 잘렸더라고요. 오갈 곳이 없는지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던데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바빠서 밥을 못 먹을 때도 많지만 액체로 어떻게든 영양 섭취는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